매일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란 인사를 참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 또 일어났습니다.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어요. 무려 37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160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잠시 후 일부 시간 밀양 화재 참사 소식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왜 이런 대형 참사가 났고 또 왜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인지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고 또 김민아 기자와 함께 화재 뉴스도 정리해보고요. 밀양 현지의 시민 우영민 씨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서 직접 목격도 하고 부상자 구출, 사망자 이송까지 하셨다는데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지금 통합의 기로에 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 이야기 나누겠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법관 동향 파악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법관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분이 있어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한 판사.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 저희 사자키에 여러 차례 출연하기도 했었죠.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왜 이렇게 집중적인 이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것인지, 오늘의 이 사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흐름 정리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오늘 아침부터 전해진 이 대형 화재 소식 많은 분들 놀라셨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지금까지 사망자 37명, 부상자 130여 명. 근데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인명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일부 시간 밀양 이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옆에 나와 있고요.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또 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아 기자 현장의 소리부터 좀 같이 들어볼까요? 최초의 발화 장소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는 발생한 것으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70대 고동불능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에 급성균병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 환자였습니다. 노인 환자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일족분들의 능력이 성스럽고. 이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 좀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 7시 32분께 5층짜리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7명 숨지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그 사망자 숫자가 중복 집계돼서 더 많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집계가 좀 다르게 나오는 등의 좀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었고요. 여기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네. 현재 중상자 중에 위급한 경우가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인 9시 반에야 잡혔는데요.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중앙 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1층과 2층에서 이제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5층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부 사망자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작동을 멈춘 이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 같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파악이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계속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초 목격자가 이제 응급실 안에 있는 스탠드형 냉난방기 2개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냉난방기.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이런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눈에 본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소방당국의 입장입니다. 뭐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이 처음에는 그
그 내부에 있던 환자가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화재 진화용 도구는 소화기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종병원은 연면적이 1,489제곱미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종병원 이사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방점검을 꾸준히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지금 중소형 병원들이 전부 다 이런 화재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다. 그러네요.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의료시설 중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그러니까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달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해 7월 달에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기존 요양병원이 이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둔 상태라고 하거든요. 세종병원의 바로 뒤편에 있었던 세종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하. 다만 다행히도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6월까지 유예 기간이라 그러니까 6월 이내에만 설치하려고 한 계획을만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김민아 기자 기다려 주시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네. 병원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스프링클러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료용도라고 해서 병원들은 의료용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의료용도라 하더라도 여기에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련된 기준들은 면적 기준이나 또 무창층의 면적 기준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이 맞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의무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런 면적 기준이 면적이 작다거나 이런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병원이 5층짜리라고 그러는데 예. 보통 우리가 5층 정도 되는 병원이다 그러면 꽤 큰 병원으로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창층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층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양병원은 지난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문에 의무화시켰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설치를 의무화했고 또 기존의 이런 요양병원들도 모두 적용하게끔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면서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의무화하고 그냥 병원은 면적에 따라서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실제로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재실자들, 환자들의 상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피나 이런 재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규모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구조라든지 규모 형식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런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중증 정도 네. 또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상태 또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로도 위험도를 판단하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 행위가 일어난다면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네. 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병동의 베드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안에서 어떤 그 이용이라든지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관련된 부분들에 예.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냥 퍼뜩 생각해도 예.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외과적 수술을 받으신 분들, 거동이 힘든 분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병원하고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하는 내과 환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규모라든지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잠재되어 있는 예. 위험성 그리고 예. 거기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재실자들의 상태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스프링클러가 만약 있었다면 사상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화재의 감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또 화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스프링클러가 빨리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피해를 100% 완전하게 막을 수는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스프링클러 갖고 연기까지 막지는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 연기는 굉장히 이 화원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연기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이전에도 연기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자, 김민아 기자. 예. 이 소방당국 구조작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제천 참사 사례도 있고 해서 좀 소방당국이 피해자 가족 및 언론하고 신속하게 좀 소통을 했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화재 신고 접수 시간이 오전 7시 32분이었고 이후에 즉시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35분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는 1층 주 출입구 진입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2층에 사다리를 걸치고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또 중앙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건물 양쪽에 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함과 동시에 외부 계단을 통해서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또 요양병원으로 화염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구조대원 상당수를 투입해서 인명구조 작업을 먼저 또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 3층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이 와중에 좀 다행이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화재 초기부터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시고 또 부상자도 구출하고 또 사망자를 직접 업고 이동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밀양시민 우영민 씨 전화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민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어떻게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시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 야간 근무하고 집에 가는 길에 멀리서도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그쪽으로 가봤더니 예. 불씨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차를 세우고 그쪽에 이제 수습을 하게 되었죠. 그 현장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점이었습니까? 7시 40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7시 32분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불과 8분 후네요? 네. 딱 도착하시니까 어땠어요, 현장이? 도착하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뽑고 물을 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화재 나고 바로 그 소방당국이 도착한 거는 이제 분명하네요. 네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불꽃이나 화염 이런 것들이 막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꽃이랑 불길 같은 경우는 1층 본관하고 그 요양병원 사이 1층 응급실 입구에서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연기는요? 연기는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연기가 세종병원을 다 덮을 정도로 자욱했고요. 길거리에 저도 옆으로 보면 이제 검은 연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람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심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까지 심했다? 네. 냄새도 대단했겠군요? 냄새는 당연히 그 타이어 태우는 거랑 쓰레기 태우는 거랑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고요. 네. 네. 완전 독한 냄새고 개케하고 보고 있으면 목이 목이 막힌다 해야 예.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바깥에 있는 우영민 씨도 목이 막힐 정도였다? 네. 아, 구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네, 구조는 당연히 2층에서나 3층에서나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수건을 흔들시더라고요, 계속. 예. 네, 이제 그거 보자마자, 구급 요청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영민 씨도 직접 구조에 참여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저는 현장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원들이 2차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 있다가 이제 사다리차랑 이제 미끄럼트가 차로 돼 있는 걸 그걸로 환자를 우송하시더라고요. 사다리차나 미끄럼트를로 환자들이 내려오더라. 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차 환자 내려오면 부축해가지고 부진한 데 데려다드리고 다시 또 미끄럼트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가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의료진에 갖다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네. 병원 바깥에서 사다리차 타고 내려오는 구조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부축해서 병원 쪽으로 구조대 쪽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군요. 네. 아이고, 모두 몇 분 정도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요양병원에서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요양병원에 5명. 네, 절차에 소방대원들 진입할 때 한 팀은 본관에 들어가고 한 팀은 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팀은 요양병원, 한 팀은 본 병원. 네. 예. 그 요양병원에는 다행히 불기가 안 붙고 연기도 많이 안 차가지고. 네. 이제 신속히 요양병원 그 어르신들은 먼저 고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는 거죠, 건물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구름다리처럼 구름다리가 있고, 그런데 불은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도착해서 먼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부터 구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 환자들을 우선 구조했다. 네.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 다 후순위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아닌 그 세종병원에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영민 씨처럼 구조 작업에 함께 하신 밀양 시민들도 많이 계셨나요? 많이 계셨습니다. 다 같이 슬라이드 그거 사람 떨어진다고 한 4명, 5명 정도 손을 잡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나머지 사람들 뒤에서 담요랑 같은 걸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담요도 준비해 주시고. 네,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나마. 알겠습니다. 17반으로 많이들 참 애쓰셨네요. 지금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그런지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우영민 씨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조금 아까 보면 소방당국은 즉각 도착해서 불을 빨리 진화시키고 이런 초동 대응은 늦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피해가 커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나요, 김민아 기자? 일단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입원자 중에 고령이거나 좀 위독한 환자가 많았다. 이 점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자 가운데 한 15명 정도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는데 이 경우에 급히 탈출하느라 산소호흡기를 떼는 바람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또 병상수에 비해서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좀 구조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진단도 있고 매트리스나 담요, 커튼 등의 어떤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것도 화재를 키워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영주 교수님. 네. 소방당국이 도착했어요. 네. 불은 병원에서 났고 구름다리로 연결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먼저 이송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실제로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요양병원에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환자 중에서도 좀 더 중증이거나 좀 더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그러한 조치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세종병원 내에도 이런 요양병원에 못지않은 중증 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인지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적정한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로는 소방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에 이를테면 진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테면 이제 요양병원에 이런 인명의 어떤 대피를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뒀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압 과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5명이 산소호흡기를 달았었는데 이송하느라고 산소호흡기를 뗐다. 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병원의 어떤 방호의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중환자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방호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증 환자들, 중환자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의 어떤 방호 개념으로 봤을 때 중환자실을 아예 환자들을 이송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방호된 공간에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방호 개념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방호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또 병원의 각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어떤 피난이라든지 방호 개념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진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사실상 일단 그 현장을 빨리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점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병원 진화 내지는 병원 환자들 이송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도 이제 병원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작성을 해놓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대응 체계에 관련된 체계를 갖춰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작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아까 이영주 교수께서 중증 환자, 산소호흡기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이 나더라도 밀폐된 특정한 장소에 오히려 안전하게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필수적인 게 방화문 아닙니까? 네. 불이 나면 저절로 닫혀가지고 네. 그쪽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설비로서는 스프링클러가 가장 적응성이 좋다면 예. 화재에 대한 어떤 확산을 막고 어떤 이제 이 방호를 해주는 개념으로는 방화 구획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방화 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잘 기밀하게 닫혀 있다면 예. 그 공간 안에서 상당 부분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는 방화문도 없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방화문이 없었고 사실은 이런 방화 구획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0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방화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면적에 상관없이 외국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층 한 층이라도 구획을 두 구획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구획만 유지를 한다면 예.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면적별 기준이라든지 법적 기준의 방화구획보다는 사실상 그 기능상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성능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 또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기자, 혹시 이 세종병원에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거론되는 건 없나요? 일단 경찰이 사고 직후에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때 이 사람들이 뭐 연락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세종병원의 경우에 지난 2012년 8월부터 147제곱미터가량 무단 증축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황이 현행법상의 위반 사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홍철호 의원의 이제 주 주장입니다.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영주 교수 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잠깐 인터뷰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나 매뉴얼 면에 있어서나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왜 계속 이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규 전체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정말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오히려 취약하고 예.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도하게 강하게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든지 이런 밸런스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라도 사실은 실제로 예상되는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러한 기준들 또 규제들을 적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미 이제 이 대부분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성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지만 예.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이미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는 건물들의 안전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중심형 규제가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참 얼마 전 제천에서는 그 건축재 부당한 사용 이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병원 우리 특히 중소병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고맙습니다. 예. 김민하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부상당하신 분들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지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이름까지 정해서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고요. 이른바 당내 중재파는 먼저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중재안도 내놓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 하겠다 합니다만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의 결론을 내리셨는지 오늘 전화에 연결해서 직접 답을 좀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그렇지만 또 의미 있는 일이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당내 중재파가 먼저 안철수 대표 대표직 내려놔라라는 중재안을 냈다는데 그건 왜 그런 중재안을 낸 겁니까? 예, 먼저 당내 분란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철수 대표 당대표 먼저 내려놓으면 이 양당 통합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시작한 이 일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불과 한 주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2월 4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재파 분들은 안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으면 통합에 찬성하고 대표직을 안 내려놓으면 통합에 빠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그 일종의 중재안이 반대파를 위한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파에서도 제가 사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 자체가 반대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중재안이 더 이상 중재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임시대행 내표라도 맞으면 아예 통합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 반대파 입장에서는 제가 그만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일단 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파 의원분들은 동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중재파 의원분들도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분열이 최소화되는 통합을 원하고 계셔서 지금 열심히 중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방법 내지는 접점이 있을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자기랑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근데 저는 저희 당 내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어떤 직이 됐든 또는 직이 없더라도 전면에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이 됐든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대표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 자리를 비워야 좀 더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공동대표 안 하시겠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공동대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유 대표의 이제 선택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공동대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쪽에서만 대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양당이 서로 합의된 한 사람 내지는 양당을 대표하고 있는 각자 한 사람씩. 그래서 그런 다른 공동대표 체제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공동대표는 절대 안 맞는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 앞에서 뛰겠다. 예. 어떤 역할이든 하겠습니다. 예.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민주평화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28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전당원 투표 내지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고 거기에 모두 다 따르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당내 소속된 당원이면서
다른 당을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28일 날 실제로 해버리면 해당 행위로 징계하실 건가요? 저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강행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란 아무래도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겠군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예.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토의해서 그 수위나 방향을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는 이 바른정당과 합해서 힘을 더 키워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고 야당 교체를 통해서 제1야당으로 강력하게 우뚝 서겠다니 이런 포부이신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진정한 개혁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득권 거대 양당, 두 양당은 계속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 대한민국 미래를 더 이상 풀 수 없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비롯해서 제대로 문제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쳐서 한 당이 된다면 예. 그러면 내부에 치열한 토론을 한 끝에 나온 그 정책은 이념으로부터는 벗어납니다. 아하. 실제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실행 가능한 방법, 그리고 예. 지속 가능한 방법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개혁 정당이 되겠다.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국민의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 당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본인들 스스로를 범개혁 진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범개혁 진영에서 도저히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보수 진영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려는 대통령 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그런 모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3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정말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짧으면 1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정도면 소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민의당을 제대로 생존시키고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기 개인적인 몇 년 뒤에 대선 플랜까지 머리에 담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제3정당을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살리고 키우기 위함이다. 그냥 딱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게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념의 문제 이전에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남북 단일팀 구성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보면서 정말 이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총리도 정말 부적절한 발언한 거 아닙니까? 메달권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총리께 총리께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힘드니까 정계 은퇴하라. 그런 요구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시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는 올림픽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도 지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 서로 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서로 지나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평양올림픽 또는 평화올림픽보다 저는 평창올림픽 그 이야기를 계속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평창올림픽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그냥 범죄 수사냐? 안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법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일은 검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으면 법원에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일이 입법부의 일입니다. 예. 거기에 서로 집중했으면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 말씀이네요. 예. 전 정쟁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래간만에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죠. 문제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하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 하나는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또 관련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판사 동향 파악 관련된 문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판사가 있어요. 저 이사자키에 몇 차례 출연해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판사기도 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한 판사 오늘 또 서울에 직접 모셔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성한 판사입니다. 예. 왜 그렇게 찍히셨어요? 그건 이제 상고법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주로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리고 또 행정처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상고 허가제와 그다음에 1심 판사의 두세 배 대폭 증언을 통해서 1, 2심부터 충실을 하자 이런 식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찍힌 거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방향에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냈다는 것 때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이런 이 두 가지 챕터로 된 문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게시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관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장 방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글들을 쭉 올리신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들을 이 차 판사가 올렸다. 그것만 요약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학 때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던 중에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을 하는 등 비주류 활동가 성향을 가졌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예,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맞는 부분은 이제 당시에 학내 성폭력 문제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사가 되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그 당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뭐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성한 판사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차성한 판사가 대학 때 고시 공부다 뭐 했는지를 염탐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물어봐서 동정 과거에 뭐 했는지를. 이 문건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인 저희 가족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적 그룹에 친분 있는 판사님들한테 보낸 거지, 사법행정권자들한테 보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빼가지고 사법행정권자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보고서를 썼다는 거는 저로서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모욕적이다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대학 시절 행적까지 이렇게 뒷조사하고 다녔어라고 좀 섬찟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좀 의연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상고법원 글을 올리고 나서 약간의 낌새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낌새요?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라고 판사들이 1년 6개월 갔다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 중에 이제 대법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외부 언론 기고를 한 판사를 해당 국가 그 법률상 징계할 수 있는지를 그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이런 과제를 부과받은 친구가 있다고 들었고 다행히 그 나라 법상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행정처가 이제 아무래도
그게 뭐 저한테 딱 맞는 이슈니까 저를 이제 징계하려고 뭔가 뭘 찾고 있구나라는 식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네. 예. 그 이제 판사로 임명된 후에는 뭐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사건 메모를 하다가 아버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함 이런 내용도 들어있네요. 그럼 사실 그게 제가 제일 화가 좀 났던 거고 저로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제 암투병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일을 멈출 수가 없어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밤새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내서 문병 가려다가 이제 좀만 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태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 듣고 갔는데 이제 못 뵌 거거든요. 저로서는 상처로 남은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사를 착취하는 형태로 이 어떤 재판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외국의 3, 4배의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을 높이려면 그런 판사 증언이 필요하다. 예. 이제 그런 식의 논지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도 사적 메일에서 빼내서 보고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제일 좀 기분이 나빴던 부분입니다. 사적으로 가까운 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법원 행정처 판사들한테 누군가 전달한 거네요. 그 안에 아마 뭐 심의관 출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겠죠. 뭐. 예. 심의관이 판사인가요? 예, 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수집해가지고 뭐 대학 동기들을 염탐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뭐 해서 차성환 판사가 예를 들어서 법원 그 판사들 내부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다 정도는 쭉 하나로 취합할 수 있으나 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비주류 활동가 성향 뭐 이런 식의 이 라벨링까지 하면서 그게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법대에서 무슨 학생회 운동 이런 걸 하진 않았거든요.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썼던 부분들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성향이다 당신은 이라고 누가 이렇게 딱 짚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근데 저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사법행정위원회에 그 위원을 누구를 추천할지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행정처가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아예 뭐 정치적 성향까지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뭐 제가 무색 투명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랬는지 하여튼 좀 참담한 거죠. 동료 판사가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향 보고 문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더라. 그런데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블랙리스트 없다 이런 것만 제목으로 뽑고 뭐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 사법부에 뭐 근간이 허물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세세하게 어떤 판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고서를 사실 공개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차성환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서울법대 96학번인 차 모모 판사는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서울대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쭉 어쩌고 하면서 비주류 활동가 성향.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뭐 사실 자체는 뭐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아무래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글을 제가 올렸잖아요. 그 글에 대해서 뭐 댓글을 뭐 썼는데 뭐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뭐 내린 판사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글을 딱 올리면 그 사람의 주장에 당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뒤를 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무슨 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건 저의 약점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뒤를 캐면 누가 그 소통을 하겠습니까? 뭐 소통을 강조하셨었는데 전에 전임 대법원장님이 두려움과 자기 검열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재판 관련해서도 그러한 두려움을 분명히 줄 수 있겠죠. 게다가 이게 그냥 관련 동향뿐이 아니라 대응 방안까지 있어요. 대응 방안 해서 총론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니까 아마 제가 문건은요. 네. 차 판사가 시사인의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국제인권법 연구에 다음 익명 카페 등에 공지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법원 행정처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판사들 여론에 역풍을 맞을 우려 존재. 네, 네.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자. 그러나 세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예의 주시,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이 대응 방안대로 뭘 하던가요? 차 판사한테? 저한테, 저는 그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지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이렇게 설득하듯이 얘기하신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사법 행정 라인에 있는 저희 지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불러서 이제 가볍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무슨 겸직 허가나 보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저는 그런가 했는데 이제 그게 모두 이제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저의 제가 존경하는 판사, 제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해서 관리하라. 네. 라는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는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상황이죠. 예. 만약에 그게 계속 진짜로 실행이 됐다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써 있긴 했는데 저도 얼마나 실행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누가 옆에 와서 얘기하고 생각 바꾸려고 설득하고 그리고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장 등등이 불러서 무슨 얘기하고. 근데 그게 또 거기도 보는 것처럼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운 거라 저는 그냥 누구나 조심스러워하고 저를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해. 근데 거기 보면은 행정처가 개입하는 걸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소름 끼치는 면이 있습니다. 행정처가 동향 파악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이러면 대법원장한테 보고되는 거죠. 저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보고되는 거죠.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법원행정처장이든 아니면 대법원장이든 밑에 이 대응 방안대로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소리 소문 나지 않게 역풍 맞지 않게 서성한 판사한테 이렇게 해. 그럼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아까 징계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이제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계속 논의해서 저도 모르게 뭐가 또 됐을 수도 있죠.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신 건 없나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해외연수 갔다 와서 지방근무 3년이 있었고. 그게 의무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거의 깰 수 없는 관행이고 그 안에 사업분담이라는 것도 고만고만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 민사재판을 제가 재판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좀 독일식으로 5분 재판을 30분으로 늘려서도 해보고 기록도 훨씬 더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적으로 앞으로 제가 원하는 보직에 내가 소위 좋아하는 보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은 사실 강해졌죠. 사실 약간 각오한 면도 있고. 차성환 판사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됐는데. 그렇죠. 판사님들 십수 명, 20-30명이 나와 있죠. 게다가 지금 비밀번호 때문에 보지도 못한 문건이 760건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는 아예 확보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물러나신 이제 전 김소영 차장님 체계 하에서는 일단 제공이 되지 않아서 제공을 행정처에서 거부해서 조사하지 못한 이제 임종원 전 차장님 그 하드와 그다음에 비밀번호 걸린 700개의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보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문건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판사님들에 관한 문건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나올 수 있고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문건에서는 우리 차 판사님도 대단히 칭찬을 했어요. 독일 연수 후에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 연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실제로 저한테 사적으로 부탁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다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 재판 전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 그 당시에 좀 열정이 많이 더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되는 글들을 쓰고 있으니 이 사람 뒷조사를 해보니 대학 때는 이랬었고 성향이 이러하니 앞으로 우리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도 그래 그렇게 차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판사는 그래야 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런 실체를 알진 못했지만 뭔가 이제 계속 두려움 때문에 절제하는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것도 약간 과도한 음모론에 빠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도 이제 뭐 사실 감정적으로 작년에 한번 저에 대해서 뭐 소위 이런 동향 뒷조사 파일이 작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충격을 먹어 제가 한번 뭐 약간 뭐 이렇게 우는 식으로 한번 감정적으로 무너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작년에 이미.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있구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그런 과정도 겪고 해서 뭐 이번에는 뭐 자꾸 속이 쓰리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뭐 심하게 뭐 이렇게 울진 않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 아직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전혀 영향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돼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안 왔는지 그 전에 일단 거기 보면 행정처가 1심이나 2심 판결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알려주려고 했다는 정황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상고법원 이슈와 연결시켜서 오히려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마치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외관 또는 실제로 미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그런 식의 접촉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외관은 이미 깨져버린 거니까. 네. 국민들이 이걸 아는 순간 지금 뭐 부끄러워서 재판 못하겠다는 판사들 많거든요. 이거 읽고. 네. 그러니까 뭐 대법관님들이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영향 안 받았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그 700개 파일을 열어봐서 실제로 그런 정황들 또 누가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세세하게 밝혀내면 그리고 실제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되면 뭐 대법관들도 명예를 회복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처가 구체적 재판을 가지고 사법행정과 거래하려는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건이긴 한데 뭐 정당 관련된 사건 진행 절차에 관련해서 이제 뭐 행정처에서 주심 판사님한테 뭐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뭐 몇 년 전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시기를 좀 조절해달라 뭐, 뭐 대법관 동의안인가 뭐 무슨 법안인가 중요한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뭐 훌륭한 분이어서 당연히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식의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뭐 인용 기각 유무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절차에 관여하는 거. 여기서도 지금 뭐 전압 회부 요구가 있었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 줄 테니 상고법원 요구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려고 했던 흔적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죠. 근데 실제로는 회부할 만하니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외관을 가지고 거래하려는 인상을 주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히 더 조사하겠다. 그러나 이걸 강제 수사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법원 내부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뭐 70% 정도가 다 수사를 원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이번 일도 사실은 법관들이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작년에 파일 조사 거부하니까. 그렇죠. 3,000명의 판사들이 뭐 1년 거의 가까이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뭐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해서 뽑아서 4차례나 해서 요구해서 그나마 여기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열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또 앞으로 전국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규칙이 대법관 회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과되고 하면 저는 법관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다음에 징계 절차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고 또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면 또 대법원장님이 뭐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지 만약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뭐 있다면 뭐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걸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를 한번 믿어달라는 거죠. 법관들이 스스로 자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은 일선 법관들이 재판을 독립을 수호하는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런 싸움을 통해서 판사회의 전국법관 대표를 하면서 많은 판사들이 성장했어요.
원래도 그러셨지만 예,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일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비판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선 판사들이 지금 차정환 판사 생각과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 특히 이제 좀 표현 이상한데 희망적이게도 젊은 판사님들일수록 동감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뜻을 먹고 의지를 모아서 한번 개혁해 보겠다. 진상 밝히고 징계할 거 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그다음 제도 개선까지 해보겠다. 예, 맞습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식 님이 판사님의 한숨에 왜 제가 숨을 쉬기 어려워질까요? 8845번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데 휴 힘내세요. 차정환 판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90%의 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재판하고 믿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신문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기사형 광고. 네네. 광고인데 기사 형식으로 돼 있다. 그렇죠. 이거 알아요, 뭔지. 일단 민원연에 항상 언론과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지난주에 서울신문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굉장히 크게 게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교회에 대해서 취재 보도 인터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해당 기사를 찾아서 모니터해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한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홍보물이라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게다가 1월 15일 당일에 실제 서울신문의 지면을 보니까요. 관련 기사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5건이나? 네, 5건이 다 신천지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게 결국은 알고 보니 이제 서울 플러스 탐방이라는 서울신문의 섹션이고요. 섹션이니까 그 별도의 지면 있잖아요. 별지. 별지이고요. 이 별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사형 광고였던 거예요. 5개가 전부 다? 네네.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모두 기사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광고인지 보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홍보성 내용이나 일방적인 칭찬 등으로 구성된 광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독자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특별 모니터를 좀 해보자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연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6개 신문의 본지가 아닌 별지를 모두 다 조사를 해봤고요. 그 내용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별지 섹션에서 기사형 광고가 속출하고 있고요. 제가 물어본 결과 별지가 아닌 곳에도 사실 가끔 있대요. 그런데 별지는 아예 아까 제가 말한 서울신문처럼 섹션 자체가 다 그냥 광고인, 사면이 다 광고인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션 위주로 모니터를 해봤고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이 있고 심의를 하는 기구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의 규정과 기구.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한 결과와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사형 광고가 뭔지 우선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것은요. 기사 형식을 빌은 광고. 그러니까 분명히 광고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사 형식을 빌었지만 광고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라는 그 신문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인의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있고요. 바로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라는 것이 있어서
네. 이 안에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 네네. 예. 이 심의위원회에는 또 규정이 세 칙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고요. 예. 기사형 광고에. 예. 그리고 심의하는 대상은 그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의 위반에 관해서 신고를 받거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을 다 심의해 주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가 또 수집한 것들도 이제 심의를 한대요.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심의를 한다라고 네.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이유는요. 지금 언론계에서 또 하나가 되고 있는 문제가 기사형 광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인 이 기사형 광고뿐 아니라 네. 협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죠. 예, 광고가 아니고 기사인데 돈을 받은 거예요. 협찬 받고 써주는 기사. 네,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이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 두 개를 지금 혼동하지 마시고 저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예. 명백한 광고인데 기사처럼 생겨서 그 독자들을 혼동시키는 그것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를 쭉 다 해봤다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 이런 기사형 광고는 별지 세션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2018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일간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세션 수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 결과 한국일보와 그 경향신문은 이 기간 중에 별지 섹션이 없었고요. 아예 없었고. 네, 조선일보는 무려 30개, 중앙일보는 26개, 동아일보는 23개가 있었고 한겨레는 9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조선경제 섹션, 중앙일보의 비즈니스 섹션, 동아일보의 브런치 타임 섹션이 있고요. 이들은 전부 대표적인 경제 섹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경제 섹션은 사실 절반 정도는 제대로 된 경제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섹션 안에 있는 기사 중에 이건 누가 봐도 광고 같은데 기사의 모양새를 가진 기사형 광고들이 쏙쏙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명백한 광고 섹션이다. 아까 서울신문처럼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화재의 분양 현황, 조선일보의 분양 리포트, 중앙일보의 분양 포커스 등은 거의 대부분이 분양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분양 광고를 내고 있는 그런 섹션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네. 별도의 сек션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예. 한겨레는 서울 N이라는 금요일 섹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정책 광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일반인이 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굉장히 혼동스럽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독자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에는 신문 지면의 상단 어딘가에 광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써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너무 어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일단 규칙을 좀 볼게요. 예. 규칙을 아셔야 되니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고라는 명시 없이 기사형 광고에 특집, 기획,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 특집, 스폰서 섹션, 그리고 프로모션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첫 문장이 광고라는 명시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라고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안 쓴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건 일반 기사와 구분된 박스 등으로 독자가 명료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는 헤드라인이나 제목 카피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명, 상품명 등의 명시 또는 광고 대상물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독자가 아주 명료하게 이건 광고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는 괜찮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기사형 광고도 괜찮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겨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정책 광고. 네,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광고라는 표시를 쓰지 않아도 예, 이게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여쭤보니까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광고라고 생각되는 기사라는 느낌이 안 드는 광고 그 편집을 그렇게 해서 네. 그런 게 있대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 괜찮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의료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 광고 심의 인증 필이라는 내용을 이제 적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 1조로 봐서 이거를 광고라는 표시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고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고의 명시 없이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으로 뉴스, 탐방, 취재,
인터뷰, 글 땡땡땡 기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된다 했는데 대부분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말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인터뷰 플러스 현장 플러스 그리고 모든 기사가 전부 다 객원 기자, 땡땡땡 객원 기자라고 써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리고 서울 플러스 탐방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명백히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 3조를 위반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상세 규정을 우리가 참 모르고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신문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더라.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심의 세칙을 어긴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 별지 섹션들 가운데 에드버터리얼 섹션이라고 표시된 섹션들이 있습니다. 이 에드버터리얼 섹션이란 것은 기사형 광고를 의미하는 영어인데요. 예. 이거를 사실 누가 알까요? 이 말을 영어를 보고 이게 광고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러니까 광고라고 딱 쓰면 될 걸. 그거를 그렇게 일부러 속이는 피해 거죠. 가려고 네.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서. 네네.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 advertorial section이라는 것을 매 기사마다 써주는 게 아니고요. 그 섹션이 보통 이제 4면짜리로 구성되어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그 4면의 첫 장에 아주 작게 정말 조그맣게. 기사의 글씨보다 더 작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왔는데 정말 작죠. 네, 그래서 네. 어디에 있는지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단 한 번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 2면 3면부터는 전혀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없습니다. 관련 기사 속에. 예.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모니터해 보니까 모니터한 기간 중에서 에드버터리얼 섹션이라고 가장 많이 표시한 곳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총 7개의 섹션에 이 글을 고지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5개, 중앙일보는 4개 섹션에서 이 글을 고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밝힌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으로 아주 작은 글씨뿐이었고. 이건 뭐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 그 섹션 원래 제목은 분양 리포트, 여행 나를 찾아서, 시선 집중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멀쩡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광고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 아까 말씀드린 한 섹션 안에 굉장히 여러 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그 기사들이 온라인에 송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송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이게 광고라는 글씨가 써 있지 않아요. 온라인 기사에는 네. 아예 써 있지 않다? 네. 에드버터리얼 섹션도 써 있지 않습니다. 하하.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광고성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전송했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제재 결정을 내렸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적한 내용은 각 신문사 사이트에서는 네이티브 에드라는 말이 작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에드버터리얼 섹션 같은 그런 장난,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눈가림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네. 이런 기사형 광고들은 해당 고지조차 없이 포털에 유통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이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아까 신천지 그 관련 보도에서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당당하게 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좀 아까 보니까 뭐 동아일보가 그나마 에드버터리얼 섹션이라고 7개 고지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고지도 안 한 그런 기사형 광고 섹션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 예,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그 섹션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여러 개 막 30개, 25개 그런 섹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에드버터리얼 섹션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지한 것은 요거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걸 밝히는 기준이 정말 엿장수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독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독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맞아. 의도적으로. 맞아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요. 동아일보가 17일에 2018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지면을 에드버터리얼 섹션으로 해서 지정하고 쭉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날 조선일보가 브랜드 대상이라는 지면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동아일보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대상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같이
같이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쭉 실어줬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에드벌토리얼 소신이라는 것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상을 소개하는 기사라는 점 이외에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조선일보는 표시를 안 하고 동아일보는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기자명도 다 써요? 그런 데들이? 네. 기자명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걸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의 세칙을 어겼다는 건데 네. 그러면 징계를 뭘 받아요? 징계를 받긴 받는데요.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가 나오는데 정말 놀란 게 제가 전화로 이제 여쭤보니까 이 징계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문체부가 당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법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광고 자율 심의기구니까 자율기구니까 네. 뭐 경고했다, 주의했다, 네. 뭐 권고 조치했다. 네.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기사형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독자들도 있죠. 예,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30대 주부가 어떤 쇼핑몰에 기사형 광고를 본 거예요. 예. 쇼핑몰 관련돼서. 예. 그런데 그 유력 언론사들에서 기사형 광고를 막 내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쇼핑몰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디지털 조선일보, JQ브 인터랙티브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이 3,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는 H쇼핑몰의 광고가 기사 형태로 돼 있어서 일반 독자들은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기사형 광고가 진실인지 확인해 게재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제도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군요. 네, 저는 정말 이게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별 실효성은 없지만 그 신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심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광고인데 기사인 것처럼 독자들을 눈속임하려는 언론사. 네. 너무 속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화재의 감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또 화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스프링클러가 빨리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피해를 100% 완전하게 막을 수는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스프링클러 갖고 연기까지 막지는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 연기는 굉장히 이 화원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연기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이전에도 연기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자, 김민아 기자. 이 소방당국 구조작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제천 참사 사례도 있고 해서 좀 소방당국이 피해자 가족 및 언론하고 신속하게 좀 소통을 했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화재 신고 접수 시간이 오전 7시 32분이었고 이후에 즉시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35분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는 1층 주 출입구 진입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2층에 사다리를 걸치고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중앙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건물 양쪽에 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함과 동시에 외부 계단을 통해서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또 요양병원으로 화염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구조대원 상당수를 투입해서 인명구조 작업을 먼저 또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 3층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이 와중에 좀 다행이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화재 초기부터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시고 또 부상자도 구출하고 또 사망자를 직접 업고 이동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밀양시민 우영민 씨 전화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민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어떻게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시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 야간 근무 집에 가는 길에 멀리서도 뭐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그쪽으로 가봤더니 예. 불씨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차를 세우고 그쪽에 이제 수습을 하게 되었죠. 현장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점이었습니까?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7시 32분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불과 8분 후네요? 네. 딱 도착하시니까 어땠어요, 현장이? 도착하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뽑고 물을 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화재 나고 바로 소방당국이 도착한 거는 이제 분명하네요. 네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불꽃이나 화염 이런 것들이 막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꽃이랑 불길 같은 경우는 1층 본관하고 요양병원 사이 1층 응급실 입구에서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연기는요? 연기는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연기가 세종병원을 다 덮을 정도로 자욱했고요. 길거리에 저도 옆으로 보면 이제 검은 연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람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심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까지 심했다? 네. 냄새도 대단했겠군요? 냄새는 당연히 타이어 튀어오는 거랑 쓰레기 튀어오는 거랑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고요. 네. 네. 완전 독한 냄새고, 개케하고, 보고 있으면, 목이 막힌다 해야 예.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바깥에 있는 우영민 씨도 목이 막힐 정도였다? 네. 구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네, 구조는 당연히 2층에서 3층에서나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수건을 흔들시더라고요, 계속. 예. 네, 이제 그거 보자마자, 구급 요청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영민 씨도 직접 구조에 참여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저는 현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원들이 2차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 있다가 이제 사다리 차랑 이제 미끄럼틀 차로 돼 있는 그걸로 환자를 우송하시더라고요. 사다리 차나 미끄럼틀로 환자들이 내려오더라? 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 차 환자 내려오면 부축해가지고 오시는데 데려다 드리고 다시 또 미끄럼틀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가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어르신에 갖다 드리고요. 예.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내부에 있던 환자가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화재 진화용 도구는 소화기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종병원은 연면적이 1,489제곱미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종병원 이사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방점검을 꾸준히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지금 중소형 병원들이 전부 다 이런 화재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다. 그러네요.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의료시설 중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그러니까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달에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해 7월 달에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기존 요양병원이 이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둔 상태라고 하거든요. 세종병원의 바로 뒤편에 있었던 세종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다행히도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6월까지 유예 기간이라 그러니까 6월 이내에만 설치하려고 한 계획을만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김민아 기자 기다려 주시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네. 병원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스프링클러 의무식으로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료 용도라고 해서 병원들은 의료 용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의료 용도라 하더라도 여기에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련된 기준들은 면적 기준이나 혹은 또 무창층의 면적 기준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이 맞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의무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런 면적 기준이 면적이 작다거나 이런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병원이 5층짜리라고 그러는데 예. 보통 우리가 5층 정도 되는 병원이다 그러면 꽤 큰 병원으로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창층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층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양병원은 지난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문에 의무화시켰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설치를 의무화했고 또 기존의 이런 요양병원들도 모두 적용하게끔 의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면서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의무화하고 그냥 병원은 면적에 따라서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실제로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재실자들, 환자들의 상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피나 이런 재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규모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구조라든지 규모 형식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런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중증 정도, 또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상태, 또 그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로도 위험도를 판단하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 행위가 일어난다면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병동의 베드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안에서 어떤 그 이용이라든지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냥 퍼뜩 생각해도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외과적 수술을 받으신 분들, 거동이 힘든 분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병원하고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하는 내과 환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규모라든지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그리고 거기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재실자들의 상태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스프링클러가 만약 있었다면 사상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스프링클러가 매일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란 인사를 참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 또 일어났습니다.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어요. 무려 37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160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잠시 후 일부 시간 밀양 화재 참사 소식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왜 이런 대형 참사가 났고 또 왜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인지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고 또 김민아 기자와 함께 화재 뉴스도 정리해보고요. 밀양 현지의 시민 우영민 씨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서 직접 목격도 하고 부상자 구출, 사망자 이송까지 하셨다는데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지금 통합의 기로에 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 이야기 나누겠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법관 동향 파악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법관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분이 있어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한 판사.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 저희 사자키에 여러 차례 출연하기도 했었죠.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왜 이렇게 집중적인 이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것인지 오늘의 이 사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흐름 정리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오늘 아침부터 전해진 이 대형 화재 소식 많은 분들 놀라셨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지금까지 사망자 37명, 부상자 130여 명. 근데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인명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일부 시간 밀양 이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옆에 나와 있고요. 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또 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아 기자 현장의 소리부터 좀 같이 들어볼까요? 최초의 발화 장소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는 발생한 것으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70대 거동불능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에 급성진 병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 환자였습니다. 노인 환자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일일적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 좀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 7시 32분께 5층짜리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7명 숨지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그 사망자 숫자가 중복 집계돼서 더 많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집계가 좀 다르게 나오는 등의 좀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었고요. 여기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네. 현재 중상자 중에 위급한 경우가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인 9시 반에야 잡혔는데요.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중앙 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1층과 2층에서 이제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5층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부 사망자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작동을 멈춘 이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 같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파악이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계속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초 목격자가 이제 응급실 안에 있는 스탠드형 냉난방기 2개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냉난방기?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이런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눈에 본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소방당국의 입장입니다. 뭐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병원 바깥에서 사다리 차 타고 내려오는 구조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부축해서 병원 쪽으로 구조대 쪽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군요. 네. 이거 모두 몇 분 정도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요양병원에서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요양병원에 5명? 네, 절차를 소방대원들 진입할 때 한 팀은 본관으로 들어가고 한 팀은 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팀은 요양병원, 한 팀은 본 병원. 네. 예. 그 요양병원에는 다행히 불기가 안 붙고 연기도 많이 안 차가지고. 네. 이제 신속히 요양병원 어르신들은 먼저 구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는 거죠, 건물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구름다리처럼 구름다리가 있고, 그런데 네. 불은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도착해서 먼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부터 구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 환자들을 네. 우선 구조했다? 네.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 다 후순위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아닌 그 세종병원에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영민 씨처럼 구조 작업에 함께 하신 밀양 시민들도 많이 계셨나요? 많이 계셨습니다. 다 같이 슬라이드 사람 떨어진다고 한 4명, 5명 정도 손을 잡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나머지 사람들 뒤에서 담요랑 같은 걸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담요도 준비해 주시고. 네,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나마. 알겠습니다. 17반으로 많이들 참 애쓰셨네요. 지금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그런지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우영민 씨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조금 아까 보면 소방당국은 즉각 도착해서 불을 빨리 진화시키고 이런 초동 대응은 늦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피해가 커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나요, 김민아 기자? 일단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입원자 중에 고령이거나 좀 위독한 환자가 많았다. 이 점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자 가운데 한 15명 정도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는데 이 경우에 급히 탈출하느라 뭐 산소호흡기를 떼는 바람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또 병상수에 비해서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좀 구조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진단도 있고 매트리스나 담요, 커튼 등의 어떤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것도 화재를 키워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영주 교수님. 네. 소방당국이 도착했어요. 네. 불은 병원에서 났고 구름다리로 연결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먼저 이송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실제로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요양병원에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환자 중에서도 좀 더 중증이거나 좀 더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예. 그러한 조치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세종병원 내에도 이런 요양병원에 못지않은 중증 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적정한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편으로는 소방에서는 불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에 이를테면 진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테면 이제 요양병원에 이런 인명의 어떤 대피를 수행을 했는지 예. 아니면 우선순위를 뒀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압 과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5명이 산소호흡기를 달았었는데 이송하느라고 산소호흡기를 뗐다. 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병원의 어떤 방호의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중환자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방호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증 환자들, 중환자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의 어떤 방호 개념으로 봤을 때 중환자실을 아예 환자들을 이송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방호된 공간에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방호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방호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또 병원의 각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어떤 피난이라든지 방호 개념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진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사실상 일단 그 현장을 빨리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뭐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병원 진화 내지는 병원 환자들 이송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도 이제 병원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작성을 해놓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대응 체계에 관련된 체계를 갖춰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작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아까 이영주 교수께서 중증 환자, 산소호흡기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이 나더라도 밀폐된 특정한 장소에 오히려 안전하게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표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필수적인 게 방화문 아닙니까? 네. 불이 나면 저절로 닫혀가지고 네. 그쪽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설비로서는 스프링클러가 가장 적응성이 좋다면 예. 화재에 대한 어떤 확산을 막고 어떤 이제 이 방호를 해주는 개념으로는 방화 구획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방화 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잘 기밀하게 닫혀 있다면 예. 그 공간 안에서 상당 부분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는 방화문도 없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방화문이 없었고 사실은 이런 방화 구획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0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면적에 상관없이 외국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층 한 층이라도 구획을 두 구획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구획만 유지를 한다면 예.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면적별 기준이라든지 법적 기준의 방화 구획보다는 사실상 그 기능상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성능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 또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아 기자, 혹시 이 세종병원에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거론되는 건 없나요? 일단 경찰이 사고 직후에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때 이 사람들이 뭐 연락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세종병원의 경우에 지난 2012년
8월부터 147제곱미터가량 무단 증축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황이 현행법상의 위반 사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홍철호 의원의 이제 주 주장입니다.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영주 교수 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잠깐 인터뷰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나 매뉴얼 면에 있어서나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계속 이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규 전체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정말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오히려 취약하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도하게 강하게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든지 이런 밸런스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라도 사실은 실제로 예상되는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러한 기준들 또 규제들을 적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이제 이 대부분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성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이미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는 건물들의 안전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중심형 규제가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참 얼마 전 제천에서는 그 건축재 부당한 사용 이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병원 우리 특히 중소병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부상당하신 분들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